이 영화를 볼까? 분석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3월을 맞이했어요. 저희 원래 맨날 3월 얘기하면 저희가 바로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학생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학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학생 신분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 기획전도 학교에 관련된 영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번 3월은 학교에 관련된 영화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 영화, 오늘 다룰 영화와 관련돼서 또 학교와 관련돼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인데요. 또 학교 도서관에 관련된 나름의 추억들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서관에 관련된 추억 하나씩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세미님은 어떤 추억 있으신가요? 도서관을 요즘에도 좀 가끔 가긴 하거든요. 물론 그 도서관에 과거처럼 뭐 책을 읽으러 가진 않고 좀 뭐 어떤 과제나 일 때문에 가긴 하는데, 저는 도서관에 얽힌 추억이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그 옆에, 물론 제 시절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이긴 한데 그 초등학교 옆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에 가서 그 좋아하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특히 어릴 때 SF 소설이랑 추리소설 엄청 좋아했거든요. 초등학생이? 특이하긴 하다. 특이한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게 굉장히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2학년 때 다시 전학을 와가지고 뭐 친구도 잘 없고 하니까, 게다가 또 시간은 많이 남고 집에 가봤자 좀 심심하고 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 한두 권 좀 때리고 정말 좋은 때림이었다. 진짜.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이님은 도서관에 대한 특별한 추억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도서관을 자주 가지 않아서 추억 같은 거 없는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 진짜 안 갔거든요. 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시간 때우는 그런 거였지. 근데 제가 우연히 엄청 좋은 학교에 교직원은 아니고 거기서 아무튼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 책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도서관이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도서관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좀 책을 빌리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별로 책을 많이 안 읽었고 대학생 때도 별로 책을 안 읽었고 그때부터 약간 좀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좀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서 별로 뗀지 안 돼가지고 그런 추억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없어가지고 이런 대답밖에 못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제가 이번에 본가에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본가에 제가 원래 다닌 대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주변을 지나치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왜 꼭 주말이면 그런 대학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애들끼리 막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 열람실에. 그래서 몰래 학생증도 없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대학생분들 오면 막 자리 뺏겨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왜 거길 꼭 가고 싶어 했지? 왜 거기서 대학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꼭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잔디밭에서 책 읽고 이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자신의 모습이 남한테 읽히는 걸 즐기는 거라고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왜 그렇게 목을 메고 거기 다니면 오히려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대학가 주변에서 맛있는 거나 먹고 놀기만 했는데 그걸 왜 즐겼을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막 집에 처박혀서 공부하고 아무데도 가기 싫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때 에너지가 그립다 그런 생각이 되게 뜬금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에서 큰 모티브가 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도서관이 등장하는 그 영화는 치키카와 쇼 감독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입니다. 이 영화는 2017년 작년에 개봉을 했고요. 나름의 화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이 영화 제목을 얘기하면 다 제목은 어디선가 들어봤다라고 할 정도로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예전에 저희가 방송할 때 제가 말미에 러브레터 할 때였나? 무슨 하면서 맞아, 뭔가 얘기했어. 그때 결말을 다 맞아. 스포일러를 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조근조근 잘근잘근 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아야겠죠. 그래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 영화의 완벽한 스포일러 제이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학교 선생님인 하루키 오구리준이라는 네. 고쿠센에서 인기가 많았었던 배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키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이자 졸업한 학교에서 도서관을 폐쇄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너가 학생 때 그거 했었으니까 너가 정리를 하는데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하루키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책을 정리하던 제자에게 함께 도서부 일을 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근데 완전히 뭔가 이렇게 구술하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계속 교차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은 사쿠라인데 이마베 미나미라는 배우로 사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연히 사쿠라의 공병문고라는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키는 그 일기를 일기인지 모르고 읽게 돼요. 그래서 공병문고가 뭐지? 이러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사쿠라가 곧 췌장이 아파서 죽을 거라고 라는 일기를 보고 근데 이 사쿠라 누구지? 하니까 반에서 가장 인기 많고 예쁘고 밝은 친구 아니야? 근데 그 친구한테 이런 비밀이 있다니?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쿠라는 이거를 빌미로 반에서 존재감이 없고 친구가 없던 하루키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너만 나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너가 나의 남은 인생에 행복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루키랑 사쿠라는 둘이서 여행도 가고 사쿠라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예를 들어서 사귀지 않는 남자와 하룻밤 자기 약간 이런 거 자극적이야.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이루면서 되게 친밀해져요. 근데 그 와중에 사쿠라랑 되게 친한 동성 친구가 있어요. 쿄코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거를 질투해요. 왜냐면 그 고등학교 때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가랑 원래 남자든 맞아요. 여자든 친하게 지내면 되게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쿄코가 되게 하루키를 막 불신하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둘이 자주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영화가 역시나 사쿠라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쿠라가 병세가 악화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했지만 잠깐 퇴원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사쿠라가 하루키에게 말을 하면서 한 번 더 여행을 가자고 말을 해요. 하지만 병원에 나와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 된다고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사쿠라가 하루키에게 말을 하는데 하루키를 만나러 가던 중 동네에 있던 묻지마 살인범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쿠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을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묻지마 살인범에서 살해를 당하게 된 걸로 그냥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학교 친구 중에 하루키만 알게 됩니다. 근데 하루키는 사쿠라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이렇게 사쿠라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고 그리고 남겨진 절친이었던 쿄코와도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쿠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쿠라의 존재가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영화 속에 흐르르 흐르면서 영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네, 제이님이 스포일러 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의도치 않게 스포일러를 한 것처럼 이 영화는 나름의 반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약간 클리셰적인 그냥 일본 로맨스 영화 같긴 하지만 그 반전 때문에 조금 전 색다르게 다가와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일본 멜로, 청춘 멜로를 되게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클리셰 덩어리지만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 이 영화를 추천했거든요. 근데 세미님도 제가 추천을 해서 이 영화를 처음으로 보게 되셨을 텐데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서 이번에 처음 보게 됐는데요.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작년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던 영화죠. 특히 우리 연우님께서는 이 영화를 야외 극장에서 한 4,000명의 관객과 더불어 이 영화를 봤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도 작년에 부산영화제 가서 뭐 이 영화는 아니지만 다른 영화를 봤는데 그 관객들과 이렇게 수많은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본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보게 됐죠.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좀 생각나는 영화가 저는 있었어요. 우리도 그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영화 러브레터였거든요. 아까 여름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좀 클리셰의 덩어리다. 어디서 봄직한 내지는 좀 진부한 어떤 뭐 이야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촬영상의 이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이 영화를 갖다가 아마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고 나서는 어떤 것들이 각인되어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벚꽃 여기 이제 주인공인 여자 주인공의 이름도 사쿠라잖아요. 네. 사쿠라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벚꽃과 그 여자 주인공의 환한 얼굴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죠. 그래서 이 클리셰인이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를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일단은 아까 얘기 드렸던 영화 러브레터 좀 비교해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저처럼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러브레터와 더불어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좀 과거의 그 기억을 환기시키시면서 좀 재미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이님도 이 영화 보시면서 러브레터 많이 생각나셨나요? 저도 되게 책이라는 소재와 도서관이라는 배경이 되게 러브레터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되게 분위기가 좀 달라가지고 되게 저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되게 애니메이션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의 이름은 뜬금없이 그것도 맞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런 쨍한 막 빛과 그 색깔이 되게 분홍색이랑 하늘색이 돋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일본 영화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일본 영화스러운 게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충 그냥 일본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떠올릴 법한 정석의 영화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 영화도 완전 판타지 러브레터 막 쨍쨍쨍 막 이런 판타지 느낌이잖아요.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오그라드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 영화가 나름의 화제작이었고 부산 영화제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 또 개봉주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보겠다 싶어서 야외극장에서 하는 걸 하나를 봐야지 하다가 이걸 영화를 고르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부산 영화제 때가 항상 밤엔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오들오들 떠는데 벚꽃은 날리고 이러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예매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게스트하우스 그 호스트님이랑 좀 친해졌거든요. 예. 그 막 얘기하다가 자기 오늘 이거 보러 간다고 제가 말했더니 자기도 이거 영화 예매했다고 같이 보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친해지긴 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 진짜 로맨스. 네, 로맨스고 30대 어떤 아저씨랑 그래서 나 알겠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바로 한 이 영화가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영화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막 후다닥 갔는데 그 호스트님이 엄청 친절하셔가지고 막 제가 덮을 담요와 막 차와 간식을 막 이렇게 주시면서 되게 이상한 거예요. 소개팅 첫날 영화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 추위와 막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이 막 다 잊혀져가지고 내가 본 척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영화를 본 영화가 아닌 느낌? 그 분위기만 느낀 그런 영화여가지고 제가 진행하기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그래도 가장 큰 특징? 이 캐릭터의 대비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제이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사쿠라 같은 경우는 진짜 제일 활발하고 인기도 많고 예쁘고 막 여자애들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남자애들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연인 나라는 인물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밝혀지죠. 하루키라는 인물은 예. 굉장히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고 책만 읽고 약간 이런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의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이들 주인공이 크게는 이제 남녀 주인공이죠. 예, 여자 주인공이 이제 사쿠라. 아까 이제 벚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은 나인데 처음에는 뭐라고 불리냐면 우리 사쿠라한테 친한 친구로 이름 없이 불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데 이제 하루키입니다. 주인공 이름들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사쿠라 하루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주인공이 또 한 명 있죠. 그 사쿠라의 또 여자 동성 친구인 이제 쿄코. 굉장히 좀 이 영화 속에서는 동성 이상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연인이 새로운 연인을 질투하는 듯이 보이긴 하는데 이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사쿠라와 하루키의 그 캐릭터가 대립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사쿠라는 그 체장의 그 문제 때문에 죽음을 항상 예감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시한부 인생을 통고받은 이 사쿠라는 굉장히 활기차고 삶을 갖다가 즐기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에 비해 남자 주인공인 하루키는 죽을 듯이 조용합니다. 친구도 없고 어떤 독서만 이제 파고드는데요. 그 두 주인공의 어떤 대비 속에서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이야기 말미에 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뭐 사쿠라가 그런 대사도 하죠. 너와의 만남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어떤 의지이고 자신의 어떤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계속해서 주인공 사쿠라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묻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강조하는 영화처럼 보였어요. 제이님은 이 두 캐릭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캐스팅이 적절한 것 같아서 음. 그 남자 배우 아역한 분 약간 되게 찌질해 보이면서도 음. 되게 또 어쨌든 멋있어 보이고 약간 여진구 씨 같지 않아요? 오, 맞아. 약간 그런 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사쿠라 역할 하시는 연기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오그라들 수 있는데 정말 그냥 내가 봐도 어머 너무 귀엽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런 이미지 캐스팅이 너무 잘 된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볼 때 뭐 그 하루키 자체가 뭐 마음의 병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긴 했지만 뭔가 그래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과 결핍이 있는 아이라고 느껴져서 저는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마음의 병을 가진 두 아이가 이렇게 합쳐진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그 묻지마 살인을 통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도 그냥 반전을 위한 효과인가? 아니면 그게 일본의 사회상을 그냥 반영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뭔가 육체의 병으로 죽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좋았거든요. 둘이 전혀 다른 병을 가지고 있는 두 청춘들이 만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묻지마 살인 사건이 좀 필요한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묻지마 이 살인이 좀 갑작스럽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저는 좀 돌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가 한 러닝타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이 묻지마 살인으로 그 사쿠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또 한 20분 정도가 더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그 이후에 그 남겨진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하루키라는 캐릭터와 또 친구인 이제 쿄코의 어떤 만남 내지는 사쿠라를 이 둘이 어떻게 떠나보내는 그런 애도의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다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묻지마 살인이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굳이 그렇게 사건을 좀 장치가 필요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면 사쿠라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었기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저런 것들을 좀 끼워 넣었을까? 라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아까 여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한부 인생으로 죽었으면 그냥 정말 클리셰 영화일 수도 있었는데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죽은 다음에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얘가 죽을 운명이었는지 어떨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얘를 기억할 때는 되게 밝고 좋은 친구였는데 죽어서 안타까워라고 영원히 그 이미지로 남겨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쿠라가 원한 거였고 자기가 항상 그 시험부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척, 행복한 척, 즐거운 척하고 살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얘가 지키고 가기 위한 어떤 장치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로맨스 소설인 것 같으면서도 또 동시에 되게 이 영화가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죽고 나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러기엔 딱 적절한?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 않나요? 누군가가 떠나고 나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상기를 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A 같은 면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서야 B 같은 면도 있었네 라는 깨달음이 약간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되게 적절하게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작동한 것 같아서 저는 좀 괜찮은 장치인 설정.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제이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묻지마 살인 저는 약간 그게 돌출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클리셰를 피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제이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사쿠라를 연기한 그 하마메 미나비의 얼굴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되게 잔상이 남는 것 같아요. 저렇게 환하게 웃던 그 소녀가 갑작스럽게 삶을 갖다가 등졌다는 그 설정이 이 지금 남겨진 그 주변 인물들한테 가해지는 충격이 어마어마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완벽한 스포일러에 제니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네. 적어가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가고 싶어 하는 그 소녀의 열망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그 묻지마 살인으로 그 전해지는 우리 그 사쿠라의 죽음 소식이. 예. 저도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저는 원작 소설을 읽진 않았지만 소설에서는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시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뭐 영화에서 되게 효과적인 기법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긴 하잖아요. 회상을 하면서 왔다 갔다 교차 편집을 하는 게. 근데 여기서도 어찌됐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를 삽입했고 거기서 계속 회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인지 전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사쿠라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죽고 나서 쿄코랑 하루키는 뭐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지낼 정도로 그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된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쿠라를 계속해서 몇십 년간 걸리긴 했지만 애도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쿠라가 되게 사랑받는 캐릭터였고 관객들도 사랑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그런 설득력을 이 영화가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영화를 얘기할 때 캐릭터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제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너의 초장을 먹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 되게 비판도 많았다고 해요. 너무 자극적으로 제목을 지어서 그 소설 자체도 똑같은 동명이거든요. 근데 그 소설가 원작자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냥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그 문장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문장을 중심으로 이걸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말하는 게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쇼킹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팔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효과가 정말 영화에도 정말 적절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전 췌장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되게 안 쓰는 부위야, 네, 심지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제목, 충격적인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작가가 만약에 그런 의도 내지는 상업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게 돼. 예. 왜냐하면 그 이 소설도 굉장히 일본에서 히트한 네.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이었고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 가져와서도 괜찮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영화진흥위원회 그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략 한 46만에서 한 7만 정도 이 영화를 봤으니까 한국에서 개봉된 일본 영화 뭐 물론 너의 이름은 같은 애니메이션은 좀 독특한 경우이긴 하지만 괜찮은 흥행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도 좀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왜 갑자기 췌장을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전혀 포스터와 어울리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개봉된 그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은 그 벚꽃 날리는 그 봄날에 두 남녀 주인공이 다리 위에서 아마 포즈를 취하는 그 장면으로 뭐 포스터가 좀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췌장을 갖다가 그 궁금증을 좀 유발하면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궁금증이 풀리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 대사로도 실제로 나오잖아요. 예. 영화를 보면 되게 납득이 가는 제목이긴 해요. 왜냐면 이 사쿠라가 그러니까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가사래 대사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내가 너의 췌장을 먹으면 내가 네 몸 안에 지고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대사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조금 납득이 가는 게 사쿠라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췌장을 하루키한테 주고 난 후에 약간 하루키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웠던 걔 면들도 다 벗어나고 약간 그런 면에서 되게 납득이 가는데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누군가는 거부감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사쿠라가 되게 겉보기에는 되게 밝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시한부도 있고 실제로 그 일기장에서도 자기 너무 죽는 게 두렵다고 하루키한테는 그렇게 밝으면서 우리 관객들한테는 그렇게 환한 미소를 남겨줬던 친구면서 그 일기장에서는 너무 자기 힘들다고 진짜 울면서 저는 이거 극장에서 봤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울면서 그 글을 쓰는데 그런 게 되게 이 제목이랑 좀 딱 맞다? 왜냐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이 영화 뭐야? 잔인한 영화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면을 좀 보여주는 사쿠라와 이 제목과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제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
제목은 어찌됐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은 거긴 하지만 진짜 이 영화랑 되게 잘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자기가 췌장이 안 좋을 때 남의 췌장을 먹는. 근데 그것도 되게 한국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간이 안 좋으면 뭐 소의 간을 먹고 막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이해가 막 쉽게 됐던 것 같아요. 일종의 뭐 민간 요법이죠. 근데 장이 안 좋을 때 곱창 먹으면 안 좋아. 소화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과거와 현재를 매개해주기도 하고 또 사쿠라와 하루키가 둘이 만나고 친밀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사쿠라의 유서가 발견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도서관 혹은 아니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이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뭔가 사쿠라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건 그 책에 숨겨져 있는 유서나 아니면 뭐 일기, 막 편지 이런 것처럼 뭔가 글, 활자, 책에 관련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도서관이란 공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도서관이란 공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아까도 그 맨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영화 러브레터를 너무 연상케 하는 거예요. 영화 러브레터도 보시게 되면은 그 죽은 그 연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에 남겨진 그 독서 기록 카드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도서관에 이제 책에 끼어진 예, 사쿠라의 뭐 자기의 쿄코라는 친구한테 남긴 유언장, 그 다음에 또 편지였죠. 그러니까 비로소 그 흔적들을 발견하고 나서야 이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사쿠라를 갖다가 떠내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러브레터도 좀 비슷하잖아요. 비로소 그래서 이제 연인을 떠나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클리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애도의 가정이라는 것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요새 이 영화만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15년 이전에 러브레터를 같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참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영화사에서는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책을 이렇게 뽑았는데 반대편에 맞아. 그런 거. 주로 공포 영화, 호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공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뭐 첫사랑의 어떤 기억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아름답게 표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것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 공부를 많이 하나 보다. 저는 책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이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쿠라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겨져 있잖아요. 근데 책도 보면 책은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약간 책을 썼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두 분이랑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도 책을 빌리는 거랑 서점에서 책을 사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서점을 사면 그냥 나만 받는 건데 도서관은 계속 떠다니잖아요. 그 도서관의 책이. 약간 그런 게 되게 또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사쿠라의 존재 자체도 약간 계속 떠다니면서 하루키한테 어떤 삶의 모티브를 주기도 하고 쿄코한테도 어떤 사랑과 우정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후에도 또 시간이 흐른 후에도 다시 그걸 상기시키게 하는 역할을 사쿠라가 하는 거 보면 약간 그냥 책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대추라는 책이라는 존재가 되게 사쿠라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령 같은 존재네요. 사쿠라가. 보이지 않는데 현재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남겨진 그 하루키와 그다음에 쿄코의 삶에 있어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계속 그 관객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계속 자신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쿠라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오늘 지금을 갖다 즐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엔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는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거든요. 아까 좀 러브레터를 좀 연상케 하는 뭐 편집이라든지 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현대판 러브레터, 2017년도판 러브레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그게 이 영화랑 도서관이랑 음, 공간이랑 음. 되게 맞닿아 있다고 느끼는 게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들은 계속 떠돌다가 음. 도서관에 돌아오잖아요. 뭔가 음. 그 돌아온다는 그 모티브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사실 오래된 책들이 많고 손때 묻은 책들이 많으니까 맞아. 낡은 것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항상 뭔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을 찾으면 그 책들이 낡았지만 새롭게 나한테 다가오고 새롭게 누군가한테 전달되고 이런 느낌이 이 영화가 되게 낡은 클리셰 범벅이고 막 러브레터 같긴 하지만 이 영화가 새롭게 어떻게 누군가한테 다가갈 수 있는 로맨스 영화의 지평을 하나씩 만들어 가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저는 이 영화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쿠라랑 하루키라는 그 익숙한 이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아까 분위기만 즐겼다고 해서 막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건 없는데 진짜 사쿠라라는 이름이랑 그 포스터는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 근데 오히려 벚꽃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사쿠라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영화 정보만 검색해도 하루키라고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냥 맞아. 나라고 나와 있거든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만 나온다고 하루키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또 되게 이름에 대한 설정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외국 관객, 한국 관객도 그냥 머릿속에 쏙쏙 꽂히잖아요. 사쿠라. 사쿠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고유명을 통해서 또 벚꽃이라는 그 봄을 갖다가 연상케 하는 그 계절을 생각해 하니까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 그 사쿠라가 즉 하루키를 부를 때는 그냥 친한 친구로서 이렇게 호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뭐 친한 친구에서 조금 계속 변하죠. 클래스메이트 예, 뭐 예. 이러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름이 변해요. 이름을 변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그냥 친구,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뭐 클래스메이트 뭐 이러면서 하루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둘이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트는 특히 나라는 주인공은 굉장히 좀 폐쇄적이잖아요. 여기 또 등장하는 좀 재미난 친구 있어요. 그 껌 주는 친구 있잖아요. 나중에 큐코랑 결혼하는 예, 결혼하는 이제 그 캐릭터가 있는데 껌 줄까 하는데 계속 머뭇거리고 안 받아요. 껌 먹을래 하다가 마지막에 받으니까 오히려 친구가 당황해요. 귀여워.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그만큼 아까 하루키의 삶에 있어서 사쿠라가 던지는 큰 어떤 삶의 뭐 충격, 뭐 진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영화를 갖다가 지금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제 벚꽃, 뭐 사쿠라라는 이제 캐릭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저는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이제 겨울이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끝나서 너무 좋다. 요즘 날씨가 한창 좋으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운전을 하시면서 요즘엔 별로 안 춥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자기는 겨울이 가는 게 너무 아쉽대요. 그래서 제가 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저씨한테 겨울에 더 손님이 더 많나요? 그래서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말했더니 아니래요. 그냥 자기는 어떤 계절이든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지? 왜냐면 봄 오면 당연히 좋지 않나? 난 겨울 너무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그래도 아저씨가 아쉬워하는 봄이 언젠가는 오는 건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를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 영화를 보니까 약간 사쿠라도 한 계절이 가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 예. 봄에 피는 벚꽃이라는. 근데 이것도 벚꽃이 지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 또 새로운 벚꽃이 핀다는 것이 굉장히 크니까 또 새로운 뭐 여름이 올 수도 있고 가을이 올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상징으로서 저는 사쿠라라는 이름을 쓴 것 같아가지고 이마저도 되게 상징을 잘 썼다라는 물론 인식하기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 그렇게 쓰인 것 같고 하루키도 나중에 나라고 맨 처음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계속 나를 대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객 누구든 나라고 대입하고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남성 판타지 같다는 음. 생각이 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쵸. 누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는 친구가 없고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나에게 어두운 면이 있어라고 맞아.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약간 그런 것도 이 나라는 캐릭터가 되게 이입하기 좋은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 나라고 쓴 이름과 사쿠라라고 쓴 이름이 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세미님이 느끼시기에도 남성 판타지 같나요? 어, 남성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글쎄 뭐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그런 판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연애를 해본 적은 없는데 좋아하는 뭐 여자 친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라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는 남녀 공학이었고 게다가 제 학창 시절은 사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잘 꾸미고 다니는 이런 여자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뭐 사춘기 때 일종의 호기심도 있고 저 친구가 만약 항상 이렇게 뭐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 보는데 얘기라도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용기는 없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성인이 돼서 그 뭐 특히 대학생 시절에 아직도 그 동네에 살면 마주 보는데 여전히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서로 이게 눈 시선과 눈치는 오고 가는데 거기서 오는 좀 미묘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뻘쭘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사쿠라가 너무 인기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막 계속 쫓아다니는 애 있잖아요. 그쵸? 전 남자 네, 반장. 그쵸, 반장.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었을 때 그 남자가 죽인 건가? 전 이렇게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무섭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으로 나와가지고 전 그래서 나중에 막 물어봤어요. 저 남자가 죽인 거예요? 막 이렇게 다시 물어볼 정도로 너무 그게 저한테 공포스럽게 느껴졌나 봐요. 전 사쿠라처럼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게 약간 저는 남성 판타지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좀 여자라면 무서울 법도 한 요소들, 그러니까 낯선 남자들이랑,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여행 가기 이거 상상도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그 반장도 너무 무섭고 집 앞까지 찾아온 맞아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전 너무 무섭고 사쿠라가 하루키 집에 초대했을 때도 나는 내 상식선에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약간 이랬거든요. 여성도 분명히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인기 많은 남자애가 맞아. 혹시 나와? 약간 그 인터넷 소설에 한창 유행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약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여성으로서는 너무 어리둥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완전 판타지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판타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까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삶의 방식을 논하는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유행했던 욜로족 막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대사로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루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판타지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뭔가 느끼는 점이 좀 달리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러브레터보다 오히려 더 직설적이지 않았나? 근데 그게 묻지마 살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메시지에 대해서 다들 그래도 공감하시는 편이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저희 선생님들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활기차게 살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가치를 활기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치키카와쇼 감독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방송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필름 필터링 시간이 남아있죠. 이 영화를 볼까? 본척할까?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이 영화 볼까요? 아니면 본척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보통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좋아하지 않았던 영화도 그렇죠.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매력이 없던 영화도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저런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 대한 어떤 관객평 이런 것들 보면 평론가 평은 그렇게 대체로 좋지 않죠. 이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호소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좀 조건부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로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영화를 보지 말 것을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좀 과거에 어떤 아련한 시간이라든지 추억이나 기억 속으로 좀 빠져들고 싶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언급했던 영화 러브레터와 더불어 이 영화를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두 영화가 비슷한 지점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까 그런 애도의 방식도 좀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럴 때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이님은 어떤 판단 내리실까요?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저도 너무 제목 때문에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다큐멘터리 중에 캐디라는 터키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인데 고양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터키에 사는 고양이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고양이를 엄청 많이 거의 애니멀 호더 수준으로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고양이를 많이 키우게 됐냐 했더니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고 나서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됐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이 원래 터키 분들도 되게 종교적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순환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죽음을. 근데 이 죽은 고양이를 떠나보내고 난 후에 그리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고양이를 많이 키우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대사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죽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영화 속의 내용은 좀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그 그리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런 영화로서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목이 너무 궁금하게 우리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라도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그 10월 부산영화제 당시에 봤지만 이 영화를 다시 보진 않았잖아요. 이번 방송 예. 준비하면서. 근데 그냥 걔 우울했던 게 저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게 어제가 딱 일주기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제 계속 우울하고 막 엄청 힘들어하고 막 이랬는데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막 정보를 찾아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막 얘네는 막 십몇 년 동안 그리워하면서 책도 막 보고 막 이랬는데 나는 뭘 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이 영화를 준비하는 게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지금 내가 겪었던 죽음에 대한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 하루하루와 이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이 저희가 아까 말한 하루에 갇힌 얘기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이나마 청취자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하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의 영화에 대해서 판결 내려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시고 이 영화를 본 척하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이것도 모두 선택에 달려있다고 사쿠라의 말을 빌어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3월달은 계속해서 학교에 관련된 영화를 할 계획이고요. 다른 신청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 그리고 SNS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